작년 가을에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보니까 입구 쪽에 이렇게 3개의 그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봇대, 전신주, 하나는 통신주, 그 다음에 하나는 보안등 해서 3개의 기둥이 우리 집 땅에 안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곳이 우리 현관을 만들 부분이라서 이 기둥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전신주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는 전신주를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에 옮겨주겠다 이렇게 됐고, 보안등도 이제 그 전신주로 옮기면 이제 옮겨주겠다 이런 대답을 들어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기 진입로 쪽으로 포크레인 같은 게 다니려면 전봇대가 좀 옮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해서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전력공사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제 같이 얼굴 보면서 상의를 했어요.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언제 옮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신주도 그냥 쉽게 옮겨주는 게 아니고 이쪽이 내 사유지다 이거를 하나 알리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옮긴다 그 이유가 또 타당하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쪽에 978-1, 987-1, 그 다음에 978-2, 987-2까지 다 기입을 했거든요. 지금 987-1을 지금 다음에서도 보면 그게 지금 생명이 원하는 거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가 입구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보안등이랑 탱키랑 다 이렇게 표시하는 상태인데 입구를 다 담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선도 지금 그렇죠. 저것도 생기죠. 전주가 지금 빠지지는 못하거든요. 이 동네에 전기를 써서 네. 이 전주가 어디로 옮겨가면 선생님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집에서 또 옮기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경계점에 가버리면 좋은데. 그럼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니까. 예, 선생님이 어차피 전기를 받을 생각하면 이 전주가 거의 그냥 말목 기준이 된다 보시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만 와도 이쪽으로 넓으니까 이제 그뭐 레미콘 차들 막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못 지나갈 것 같고 또 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는 넓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주 며칠 후에 다시 가봤더니 전신주가 왼쪽으로 옮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전신주는 뽑아야 되니까 X로 표시를 해뒀더라고요. 통신주랑 보안등도 이제 전신주가 옮겨지면 옮겨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존 X자 표시된 그 전봇대를 뽑으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 차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안등인데요. 이장님이 쭉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뵙는 거라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요 보안등 이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옆으로 조금 이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장님께서 완강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의 여지도 안 주고 완강히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보안등 이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장님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이 반대하는 거를 우리가 했을 때 나중에 뭐 좀 우리가 새로 마을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후회한다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장님한테 과일 같은 걸 사가지고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친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나중에 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흙을 받는 날이에요. 일단은 땅에 경작을 했던, 우리가 경작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경작했던 이런 풀들을 이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다 이거를 걷어줄 거고요. 이게 03번 포크레인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지금 그 우거진 풀들을 다 이렇게 뽑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네에 어디에 포크레인이 서 있어서 그 아저씨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걸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60만 원 드리고 이 작업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흙이 오거든요. 흙이 오면은 이 포크레인이 흙을 이렇게 다듬어서 평평하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 작업까지 하는 비용이 60만 원. 흙은 남편 친구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3트럭이면 되겠냐 이랬는데 남편이 2트럭이면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해갖고 제가 또 잔소리를 했죠. 아니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일단 3트럭 받고 남으면 그 앞에 땅에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지 않냐 했더니 자기 말로는 이것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성토 작업은 1000제곱미터 이하거나 또는 50cm 이하의 성토를 할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커다란 차에서 흙이 내리는 거라서 뭔가 엄청 많은 흙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이 넓은 땅에 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또 돌멩이 같은 게 엄청 많아서 이게 강에서 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멩이가 많아서 제가 본 거로는 집에 있는 돌멩이도 사람들은 다 걷어내던데 그게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집 고를 때 보면은 돌멩이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걸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돌멩이 있는 게 와가지고 좀 걱정은 됐어요. 근데 포크레인 기사님께서 좀 불편하긴 한데 땅을 파가지고 얘를 밑으로 집어넣고 위에 있는 땅을 다시 위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본인은 좀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안심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이 이렇게 평탄하게 펴주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하게 또 잡아주고, 이 작업을 한쪽 부분을 12시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을 드시러 갔다가 오셔서 마지막 남은 부분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끝냈어요. 한창 작업하고 있는데 동네 어떤 여자 어르신이 오셔서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뭐 어디 사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대화를 좀 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님이 저기 본인이 경작하는 그 옆에 땅에 저런
자질구리한 저런 나무들 좀 뽑아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난감했어요. 그 할머님은 별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포크레인 기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만약 우리가 직접 하는 거면 해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기사님이랑 약속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할 수가 없었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거는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불러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초면에 부탁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기사님이 흙 같은 경우는 모자라가지고 본인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 트럭에 4, 5만 원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흙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트럭에 4, 5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알았죠. 일단은 흙 작업은 끝났고 이제 마을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좀 식사 대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안 등 문제로 그 이장님과 지금 풀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또 이 자기 밭에 저거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한 할머니 말도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이게 좀 뭔가가 꼬이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순리대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골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한 달이 조금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집 짓는 곳이 마을회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어르신들 만나 뵙고 하나하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어른들 인사드리러 갈 때 가져갈 음료수 이런 거를 사러 왔어요.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을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원래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과자 같은 거 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집당 2만 원 정도 생각하고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이랑 비슷한 연배라서 제가 평상시에 저희 부모님 사드리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 베이지밀 아몬드 호두 이거 하자. 할인하잖아 할인. 12,490원. 이거 사자. 이게 좋아. 아버지 두 개, 한 13집 정도 있어요. 네, 뭐 사지? 나머지는 과자 종류 사자. 과일 사든가 과자 사든가. 쌀과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얘는 당뇨가 있으면은 근데 이거 좀 그렇게 안 달거든. 당뇨가 있으면은 좀 이게 좋아. 이게 어른들 좋아하거든. 일단은 덩치가 어른들 좋아하는데 이거 우리 저기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는데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야. 근데 너무 많아. 너무 커. 이게 이만한 것도 카스터드 48개 들었거든. 48개? 적당할 것 같은데. 이거 할머니도 좋아해. 그치 하나씩. 우리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뜯어. 근데 이제 당이 있을까봐 어른들이라서. 어쩌다 먹는 정도면 당이 없진 않지 좋은데 맛있거든 이거. 근데 맛있다고? 비싸. 얘는 좀 초과한데. 비싸. 맛은 괜찮은데 이것도 뭐. 이게 그래도 더 특이하고 특이해서, 쟤는 맞아. 저거는 그 흔하고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있고 얘는 특이하고 한데 이거 하면 15,000원, 12,000원, 27,000원이야. 27,000원은 오바돼. 과해. 요런 빵들이나 과자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렴하고.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이장님과는 집을 짓다 보면 부딪힐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협조가 있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을 하나 추가로 더 사기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신데,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하여튼 뭐, 자연과 같이 살고 싶어서 땅을 경매받아서, 시골에 집을 조그맣게 짓고, 이제 서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땅이 이장님이 본인이 이제 싸게 살려고 경매 나온 땅을 일부러 유찰시켜서 싸게 살려고 하다가 그분이 사는 바람에 그 땅을 놓친 상황이었어요. 그 땅을 경매받은 50대 부부, 그 부부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아우 진짜 저 암이 걸리셨는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고립되고 이웃과도 아무도 교류를 못하게 하고 막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본 터라 사이가 나빠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샀어요. 이제 어르신들 댁에는 베지밀하고 카스타드 요거를 드리고 이장님 댁에는 베지밀이랑 카스타드랑 천혜향 이렇게 해서 선물을 선택을 모두 마쳤고요. 금액은 초과가 약간 돼서 가구당 25,000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제 방문해서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드리고 공사 일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음료수를 가지고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가는 어르신 2명이 밖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2분 먼저 드리고 일정도 알려드리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되게 호의적으로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분들도 나와서 그분들도 이제 집을 물어보고 어디가 그 어머님 댁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선물을 드리고 거기서 못 뵌 분들은 집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을 전달을 했어요. 대충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른들 부부가 살거나 아니면은 할머니 혼자 사시거나 이런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골에 집 지어서 사는 분들, 떨어져서 사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마을로 들어와서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은 그냥 식사 대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기존에 살던 분들한테 뭐 소개는 해야 되니까 뭐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한다 하는데 저희는 좀 식사를 하기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로 퉁을 치기로 하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깔끔하게 처음부터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뭐 문제 없이 분쟁 없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한 마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핸드폰 기능을 모르거나 또는 집에 무슨 뭐 불이 나갔다거나 뭐가 고장 났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우리 엄마 아버지 봐도 그렇더라고요. 나이 들면 눈도 안 보이고 뭐 안 들리고 뭐 하잖아요. 도움 받을 젊은이가 필요한데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젊은이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는 또 젊은이라서 그래도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면서 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전원주택을 지을 설계 도면이 나왔어요. 도면이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4개월 이 정도 걸렸는데 원래는 한 2개월 정도 후에 이제 완성이 거의 됐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고쳐주고 저건 저렇게 고쳐주고 계속 마음이 이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칠 부분이 생겨서 고치다 보니까 이제야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됐어요.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청이나 이런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허가 도면이 있고 허가 설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상세 설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상세 설계 도면이고요. 두께는 이 정도 되고, 더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 내역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배치도, 위생 배관 개통도 해서 뭐 배관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평면도가 있고, 우리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붕, 평면도, 정면도, 그다음에 배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전개도, 평면도인데 이제 창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문, 도어 관련된 거, 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초 배근도, 구조도, 처마 구조도, 지붕 구조도, 지붕 트러스 상세도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받은 페이지는 24페이지 요걸 받았고요. 집계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또 파일로 있고, 일단 도면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저기 견적을 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견적 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같은 경우는 한 대략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상세 도면, 이런 상세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몇 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집이 클 때는 뭐 몇 억 뭐 이렇게 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주 상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상세는 우리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집이 단층인데다가 되게 심플하게 집을 구성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요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도면 만드는데 3,000에서 3,500 정도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돈이 이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면은 정확해야지 견적을 또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아주 상세한 도면은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정도 그런 도면인 것 같고, 3,000 훨씬 언더로 나왔어요. 처음에 이 설계를 맡길 때 제가 그 남편 지인한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지인이랑 일에 대해서 얽히면은 나중에 해야 될 말을 좀 인정상 못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는 사람한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친구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편하게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반영해주고,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도 친구니까 또 괜찮게 또 봐주고, 거기서 제안해줄 건 또 제안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한테 해도 괜찮구나, 더 괜찮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무슨 하우징 이런 데다 맡기면은 또 거기서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 받은 데서 또 하도급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또 돈을 받고, 또 밑에서도 돈을 받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이제 내려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여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도 오르고 농무비도 오르고 해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직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한 20% 정도라도 아껴보고, 그 다음에 또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직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 가기 전에
남편이 이 집은 심플하게 해야지 돈이 덜 든다고 해서 진짜 심플하게 모양을 하나도 안 주고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뭐가 이제 앞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들어가 본 부분도 있고 막 해야지 뭐 집이 입체적으로 예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네모나게 반듯하게 만드니까 제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뭐 복잡하게 하면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또 올라가고 해서 돈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거의 다 그려갔거든요. 이 사이즈에 대해서도 다 그려가고 거의 그린 대로 우리가 그려간 대로 하고 나중에 조금씩 그 설계사분이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또 수긍해서 받아들이고 해서 부부간에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이거 가지고 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땅을 구입을 하고 바로 이제 설계를 맡기고 착공을 들어갈 건데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 정보도 없고 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남이 쓴 글도 많이 보고 직영으로 공사한 것들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에는 벽돌 보러 벽돌 회사도 가고 주방, 타일, 그 다음에 징크, 뭐 건축 박람회 같은 데는 또 많이 다녔고 하여튼 따로따로 보러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창문, 뭐 별별 걸 다 직접 보러 다녔는데 보러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공정과 공정을 따로따로 맡기려 하니 돈을 아끼려고 맡기고 싶은데 따로따로 하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일을 했는데 벽을 하고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한 명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벽도 여기도 지을 때도 뭐 얘를 벽을 했으면은 지붕이 되고 뭐 문을 하고 뭐 이런 게 한 명이 쭉 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면은 요 사이에 문제되는 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했거든요. 이래저래 이제 막 공부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는 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평탄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거푸집 만들고 콘크리트 넣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우리는 샌드위치 판넬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을 넣고 그 다음에 지붕 올리고 벽체를 우리는 벽돌로 할 거니까 벽돌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미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일러 깔고 미장하고 전기 설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밖에는 데크도 해야 되고 담장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수관, 정화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수도 뭐 전기, 뭐 태양열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업체에다가 요 설계도면을 주고 이제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여러 군데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남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서 견적을 받았는데 좀 많이 비싸게 와가지고 우리가 집 지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견적을 이렇게 뭐 다 받았어요. 뭐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 그 다음에 노무비는 얼마, 뭐 이런 거 해서 뭐뭐 해서 뭐 얼마 해갖고 우리가 이제 견적을 받은 상태고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집을 지으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돈이 꽤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돈이 들어갔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땅을 딱 봤을 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되게 평평해요. 다른 집들도 다 지어져 있고 평평한데 그게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1m나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명한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기계로 이렇게 평평한 거 재는, 높이 재는 게 있는데, 아래쪽이 1m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을 겉에를 이제 돌 같은 거로 쌓아서, 흙을 받아서, 거기 1m를 뒤에랑 평평하게 또 흙을 채워주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추가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한 1,6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일단 바닥, 그 다음에 골조, 샌드위치 판넬 여기까지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알아본데 징크, 위에 징크를 오리지널 징크로 할 거거든요, 지붕을. 근데 이 동네에 이 징크를 잘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징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그래서 그 업체에 지붕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여기 이쪽 시공하는 이쪽에는 전체적인 걸 하는 분들이고 여기는 징크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더 전문적일 것 같아서 요건 따로 그쪽에 맡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을 할 건데 이 벽돌도 이쪽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요것도 벽돌만 파는 그 벽돌 업체에서 벽돌 조적만 하는 그런 쪽에다가 요거를 맡기려고 해요. 요게 또 전문이잖아요. 그분들은 맨날 이제 벽돌만 쌓는 분들이니까 그쪽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여기 시공하시는 분도 되게 자신있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요 벽돌만 하는 데다가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나머지는 요쪽 해서 이렇게 맡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맡긴 걸 잘한다 하면은 또 이제 나머지 뭐 데크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이쪽에다 마저 맡길까 요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면이 나오면은 물가 자료 책자가 있거든요. 매월 나오는 그 물가 자료를 보고 내역서를 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벽돌은 몇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벽돌 하나에 가격이 얼마고 벽돌이 여기에 무슨 만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당 얼마 곱하기 만장 해갖고 가격이 나오고 이 벽돌을 조적하는데 농무비가 1일 한 명당 얼마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품셈 이런 거 단가 재료비랑 농무비가 적절한지를 요 상세 도면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서를 주는데 그 내역서랑 비교했을 때 남편 말로는 한 70%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계사 사무실에서는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물가가 하도 올라서.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내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견적을 받아봐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울 수가 없다.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벽돌이다 하면은 대략적인 개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략적인 개수에서 상세 설계가 없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시켜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만장이 필요하다 하면 여유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12,000장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돈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종 집계표라고 해서 상세적인 게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배관공이다. 그러면은 배관공이 노무비가 하루 쓸 경우 얼마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 보일러는 한 대에 뭐 166만 8천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기 때문에 좋은 거 쓰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하다못해 뭐 대변기는 얼마고 세면기는 얼마고 수도꼭지는 얼마고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격이 다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창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층 취미실에는 뭐 1800에 뭐 600짜리를 넣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방, 미니 주방에는 뭐 창문을 뭐 1800에 뭐 2000을 넣겠다. 이런 게 다 나와요. 이렇게 창호 알림표에. 근데 우리가 이제 창호 같은 것도 견적을 낼 때
우리 시스템 창문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살라만더나 뭐 LG나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이 도면을 주면은 견적을 내줘요. 거기에서. 그래서 얘로 우리가 살라만더에 이제 견적을 요청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 가격이 600에 600짜리. 얘는 뭐 337,914원. 그 다음에 여기 취미실에 있는 요 1800, 600짜리는 뭐 544,400원. 이런 식으로 견적이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창문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에도 색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레이로, 밖에는 그레이고 안에는 흰색이다. 그러면은 뭐 그레이 색상을 입힐 때 얼마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기밀 자재비가 얼마가 추가되고, 아우터 후레싱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얼마가 추가되고, 시공비가 얼마가 되고, 운반비가 얼마 되고 해서 총 얼마가 나온다. 창문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천 얼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시공은 이 창문 회사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 벽 건축하는 시공사한테 맡길 것인가, 이것도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또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지느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공하는 쪽에다가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창문 업체에서는 맨날 하는 게 창문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맡겨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가격이 시공비를 봤을 때 그 설비하는 데서 그냥 여기다 그냥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되니까 자기네가 뭐 할 기회 메리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맡기라고 하는데, 견적을 받은 어떤 업체에서는 여기 700만 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적을 이렇게 내봐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합리적이다 싶은 데다가 이제 요거를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나중에 인테리어를 또 내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부 인테리어 할 때도 이 도면을 주면은, 그 공사비를 우리가 또,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에 이 도면이 나오면 할 수가 있어요. 물가가 하도 올라서 재료비, 인건비가 하도 올라서 이제는 집 짓는 것도 진짜 부담이 많이 갈 정도로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행복을 사는 거니까 거의 투자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집 짓는 데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일단은 그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전기, 또 가설 전기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 뭐 이런 거 저기 신청해야 되고, 공사하는 분들 화장실 같은 거 또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가져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지난번 영상에서는 설계 도면이 나오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여기저기 견적 받는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설계 도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오면 바로 신청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가설 전기와 수도 인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설 전기 신청하고 수도 인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가설 전기는 이제 전기를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기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전기업체가 이제 모든 걸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면허를 가진 전기업체를 물색을 하고 거기에 전기 작업을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기업체를 찾으셨으면 그곳에 이제 요청을 하시면 현장 실측을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도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봇대가 없다면 임시 전봇대를 설치하고, 배선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한전 서류 처리 및 인허가를 대행하고, 이런 일들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전기업체를 고르실 때는 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요금이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업체 견적을 일단 받아보시고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전기업체에 전화했을 때 부가세 포함 88만 원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미리 다 검색을 해봤을 때 적정한 가격이다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중간중간에 무슨 돈을 내라고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전에 납부해야 될 금액들이 추가로 있더라고요. 가설 전기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14만 940원. 요거는 이제 한전에 납부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보증금 10만 원. 이것은 나중에 가설전기 철거할 때 다시 되돌려 받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지급한 금액 부가세 포함 88만 원 해서 보증금 제외하고 102만 94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상수도 인입 신청인데요. 이것은 시청 수도과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하고 며칠이 있으면 그 시청 수도과와 이제 협력돼 있는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같이 약속을 잡고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상수관이 깔려 있잖아요. 도로 아래에. 그러면 그걸 파가지고 우리 토지에 한 1m 안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작업도 굉장히 이제 짧게 진행이 되고요. 신청하자마자 뭐 며칠 안에 다 하고 공사는 잠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비용은 147만 원. 이 비용은 시청에다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해보니 249만 940원이 들었네요. 이제 전기도 설치가 됐고 수도도 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 토목 공사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 공사를 하게 되면 누군가의 코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수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중으로 쓰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만약 직영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꼼꼼하게 그 과정을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성토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성토할 때 포크레인을 불러서 6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또 남편 친구가 흙을 또 무료로 줘가지고 그 흙을 2트럭 받아서 이 땅을 이렇게 메우고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단단히 다지는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지나서 보니까 이게 시공업체를 찾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쓸데없이 겹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 60만 원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돈이 이제 나간 셈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땅을 봤을 때 이 땅이 그냥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높고 낮음이 없고 평평하다. 그냥 그 위에 집을 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공업체를 찾아서 말을 들어보니 기계로 재보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평평하지만 위쪽이랑 아래쪽에 1m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높이가 도로보다 이제 낮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고 위랑 아래의 높이 차이가 1m나 난다는 걸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석축을 쌓고 그 다음에 밑에는 한 1m 이게 하나에 20cm이기 때문에 요거 총 하면은 120cm거든요. 6단을 쌓네요. 120cm로 하고 끝에는 안 싸거든요. 높이가 길이랑 또 같아서 끝에는 안 싸고 해서 삥 둘러서 이제 석축을 쌓는 거죠. 석축을 쌓고
그 안에다가 이제 흙, 돌, 뭐 마사토 여러 가지 종류의 흙을 부어서 돌 같은 것도 들어가야지 물 빠짐이 좋아서 뭐 식물들도 잘 자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이제 밭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고랑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제 흐르도록 이제 이렇게 파주셨고요. 그다음에 석축 싼데 위에는 요 위에 또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뚜껑을 닫고, 그다음에 석축과 뚜껑 그 앞부분에는 또 시멘트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좀 해주시고 있고요. 뒤로 갈수록 높이가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다 평형을 맞춰가지고 석축이 점점 갈수록 이제 2단이 되고, 나중에 1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엔 없고, 이런 식으로 맞춰준 거고요. 요런 공사는 대지 조성 공사라고 해서 성토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토를 한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낭비인 거죠. 안 해도 될 걸 했던 그 미스테이크이고요. 지금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토한 거를 또 반듯하게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하게 굳혀주는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뺑 둘러가면서 이제 석축으로 쌓고, 이런 작업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이제 작업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직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 하는데도 벌써 보이는 돌이랑 뭐 흙 같은 게 성토하는 게 처음에 16트럭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6트럭인가 이게 30몇 트럭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흙도 늘어났고 돌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거는 시멘트인데, 시멘트도 바로 작업을 해서 가장자리 작업을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작업도 하고, 생각보다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데 2주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2주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 평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요.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해 주시는 분이 처음부터 진짜 잘해주겠다, 잘할 자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갔었는데, 진짜 일을 꼼꼼하게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공정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 현장에 매일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매일 갈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매 공정마다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갔었어요. 이런 신뢰가 가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는 되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보진 못했는데요. 최종 2주 만에 이 작업이 끝났고 잘 완료됐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평평하게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100점. 오늘 영상에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 번째, 집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급하게 진행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진행에 대한 순서표로 딱 정확하게 적고,
그 다음에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를 꼭 작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겹쳐지는 공정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초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전선도 묻어야 되고 또 배수관, 우수관, 그 다음에 정화조 이런 거 묻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땅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성토하고 석축을 쌓고 그 다음에 평탄 작업하는 땅 고르기를 했어요. 그런 토목 공사를 2주간에 걸쳐서 완성을 했고요. 토목 공사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기초 설비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토목 공사를 하면서 기초 설비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작업 편리성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산 건 아니고 임대를 했는데 임대할 때는 월 15만 원 비용이 들었고요. 왕복 가져다 주고 가져가고 하는 비용이 40만 원이라고 해서 필요한 거는 몇 개월 필요한지 요거만 이제 따지면 되겠죠. 15만 원 곱하기 개월수 플러스 왕복 운반비에서 40만 원 하면은 컨테이너 빌리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저기 속에다가 냉장고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몇 개월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여름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작은 냉장고를 넣어 놨고요. 거기에 뭐 얼음이나 음료수 같은 거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그 음료수 같은 건 저희도 조금 갖다 놓고 또 직접 시공사 일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고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재 같은 거 보관할 때도 저 안에서 보관하고 그리고 잠깐 쉬거나 뭐 얘기할 때 저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그 전선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 끓이는 거 갖다 놓고 물 끓여서 커피도 타 먹고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할 때 미리 이제 인입을 해 놨고요. 우리 땅으로 1m 안쪽으로. 그 다음 하는 작업은 이제 정화조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파서 그 정화조를 묻는 건데 정화조를 처음 봤어요. 정화조가 저렇게 크구나. 저 정화조를 매설을 하고 저 위에 하얗게 보이는 게 저게 이제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를 이렇게 묻어버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이렇게 잘 묻어놨고요. 이제는 맨홀을 설치하는 과정인데요. 맨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왔을 때 그 우수가 맨홀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 뭐 특정 좀 낮은 데다가 설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사방에 4군데에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땅을 파서 맨홀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집 둘레를 삥 돌아서 요 맨홀과 관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부분에가 조금 기울기 경사도가 낮아서 다른 맨홀에 있는 물들이 요 마지막 종점에 있는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혼자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맞다고 하네요. 밑에 쪽이 더 이제 경사가 져가지고 밑에 쪽이 좀 더 낮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을 길가에 있는 맨홀 그쪽으로 우리 관이 연결이 되게 되네요. 그쵸? 우리 쪽에서 물이 빠져서 오수가 빠져서 동네에 있는 배수관으로 빠진다. 그리고 하수도 배관을 땅을 파서 쭉 연결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욕실하고 주방, 이제 물을 쓰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다 다 연결을 해놨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관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생활 하수, 그러니까 우리가 욕실이나 뭐 이런 데서 씻고 또는 설거지하고 나오는 그런 하수 있잖아요. 그런 게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오수, 화장실 같은 데서 쓴 물이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상수에서 연결이 돼서 작은 관이 연결이 돼서 일단 보일러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일러실에서 물이 분배가 된다. 전기하고 통신관은 지금 매설을 해놔도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중에 하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공정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상수도 관을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새는 일이 벌어져서 상수도 인입해 주셨던 분들이 다시 와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인력이 한 4분이 오셔갖고 뭐 기계 여러 가지 갖고 와가지고 작업하는 게 오래는 안 걸렸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여러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주셨고 이런 거 보니까 공사할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내는 건 아니고 시공사 측에서 내는 건데 들어보니까 한 100만 원 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도 인입할 때 147만 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 실수로 건드린 거라서 시공사 측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다시 조치를 취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바로 길에 상수도 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빼는 거라서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도 147만 원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 지을 때 상수관에서 굉장히 먼 곳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200만 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지하수를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7만 원은 저희 집 기준이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싸게 나온 거다. 오늘까지 기초 설비 공사 이걸 끝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건축 기초 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 터파기, 그 다음에 거푸집 설치하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초 설비 공사, 그러니까 정화조를 매립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 우수관 이런 거 연결하고 그다음 맨홀 설치하고 이런 작업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기초 설비 공사에 이어서 바닥 기초 공사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건물 위치를 잡기 위해서 먹매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먹매김 한 걸 기준으로 포크레인으로 이제 바닥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땅에 수분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비닐을 깔아주고 그 다음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었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그 오후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 그 다음날 일찍 가보니까 비 온 게 다 증발해서 다행히도 콘크리트 쪽에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이 있어도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일단 물이 싹 날아가서 다행이다. 평면으로 보니까 이곳이 우리 집이 될 건데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여기는 방이 될 부분, 여기는 주방이 될 부분, 거실 될 부분 이런 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보는데 너무 좁은 것 같다. 집이 되게 조그맣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막상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면 커진다. 라고 시공사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닥 콘크리트가 마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깔아주더라고요. 스티로폼을 까는 이유는 바닥에 있는 냉기가 이제 올라오지 않게 단열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난방비를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이 따뜻해졌을 때 그 온기를 바닥으로 또 뺏기지 않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촘촘하게 깔아주는 거죠. 이때 이제 전기 그리고 통신 그 설비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시공사 사장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같이 어디로 선을 넣을 건지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요게 그렇지. 요리 들어올게 라인. 계량기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나중에 그거는 계량기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내가 한번 더 올게 이거 철근. 그렇지. 그때 정확한 자리로 끼리 이어줘야 돼. 스티로폼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철근을 배근하고 이런 작업을 다 했고요. 철근 배근하는데 철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진짜 튼튼하게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전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철근 밑으로 집안에 들어갈 전선들 그런 것, 콘센트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선들이 들어갈 관을 밑에다가 미리 넣어놓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통신관은 뭐 쉽다고 해서 남편이 이제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돈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기 하시는 분이 오셨고요. 여러 가지 두께의 이제 선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선과 통신선이 지나갈 자리를 포크레인으로 이제 타고 있고요. 전신주랑 통신주 있는 자리부터 우리 집의 본체가 있는 데까지 포크레인으로 쭉 파주고, 여기에 이제 관을 넣어서 이제 그 관 속에 또 선을 넣고 해서 집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전기 작업을 하러 7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7분이 오셔서 그렇게 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디에다 콘센트를 놓을지 전선이 어디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고 상의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전기 작업이 들어갔어요. 전기 작업하는 데만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인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전기 작업하는데 무슨 1,000만 원이 들지? 하고 놀랐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아니 전선이 뭐 그렇게 비싼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 온 거 보니까 7명이 여러 차례 거쳐서 오고 위험한 작업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많이 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드네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남편이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겠다고 통신선은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이거 좀 저기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뭐 스스로 한다고 해서 저도 조금 도왔습니다.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 안 비싼 게 없고 너무너무 비싸다. 수도도 비싸고 가설전기도 비싸고 전기작업도 비싸고 그냥 뭐 성토하는 것도 비싸고 그냥 다 비싸요. 그냥 컨테이너 빌리는 것도 비싸고 안 비싼 게 하나도 없다. CCTV 같은 경우는 집이 완공되면 집 주변에 달아 놓을 거거든요. 왜냐면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또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아 놓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공사 현장에 미리 달아도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CCTV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이제 스트레이트로 쭉 공사를 하면은 뭐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장마 기간 동안에는 이제 비워둬야 되거든요.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장마 동안에 CCTV가 있어야지 안심이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달아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전투기가 다니는 길이네요. 그래서 새소리도 좋고 한데 전투기 소리가 좀 자주 나긴 하네요. 하얀 관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전선이 들어갈 관을 미리 묻어놓는 거고요. 나중에 저 관에다가 선을 밀어 넣게 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을 넣어 놓으면 이제 건축주인 저희는 이게 맞게 넣는지 도면이랑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덕션하고 있는 그쪽 그게 콘센트인 거지 저거 지금? 콘센트. 인덕션 이쪽에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하나 또 빼놨네. 냉장고. 아니야, 냉장고 아니야. 이쪽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더 봐. 나 많으면 좋지. 그다음에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여기 싱크대가 2개. 저거라고. 아니 여기 뒤에 있는 싱크대 창문 쪽에 커피 포트도 놓고. 있잖아. 그치.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방? 방? 이거. 방. 저거는 이거. 저거. 어. 저건 당신방은 됐고. 저 마루 쪽은 거실. 마루 2개. 2개. 하나, 둘. 2개 뽑았구나. 됐어. 여기는 없앴기 때문에 없고. 됐어. 그럼 여기 끝이야. 직영 공사를 할 때는 건축주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는 감리사를 지정하는 게 좋은데요. 감리사를 지정하면은 그분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설계도대로 이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리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삥 돌아가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냥 딱 보면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잘 돼 있다, 다 꼼꼼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 이제 부족한 부분을 시공사 사장님한테 이거는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공사 사장님이 그게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순서상 약간 뒤로 미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보고 바로 전달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감리사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동안에 주는 금액이 4,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경량 철골 샌드위치 판넬 집 같은 경우는 28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감리사 비용은 그 정도 든다. 작업이 다 되어 갈 즈음에 이제 펌프카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펌프카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차예요. 작업장이 굉장히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전선 그 관련된 분들이 왜 7분이나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렇게 4분이서 전선을 이렇게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펌프카는 펌프카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근,
마저 안 된 거는 이제 마저 또 철근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일을 지금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콘크리트 실은 그 레미콘차가 도착을 했는데요. 저기 지금 통과하는 부분이 이제 보안등이 있는 데인데, 제가 이장님이랑 여러 번 다툼이 있던 자리인데, 저 보안등이 이제 이런 작업 차량이 다닐 때 위험하니까 보안등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장님께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무색하리만큼 저 레미콘차가 후진으로 해서 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좀 당황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레미콘에 있는 콘크리트를 그 펌프카로 옮겨서 펌프카에서 부어주는 거죠. 콘크리트를 바닥에 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로 튀겠다. 레미콘차 한 대에 들어있는 콘크리트 양은 6 세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8 차량이 들어왔고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모자라서 한 차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9대의 콘크리트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끝났고요. 원래 콘크리트 타설은 내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하느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급하게 진행이 됐고요. 양생 기간은 며칠만 하면 된다는데, 내일 모레 시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거푸집을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는 고르게 양성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CCTV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3군데 설치했는데 3방향 다 잘 작동되고 있고 화질도 좋고 괜찮네요.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시작과 동시에 고용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영일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 산재보험이 나간다. 비용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5만 2천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감리비 같은 경우는 278만 3천 원이 들었고요. 요거는 경량 청일골 일대가 이렇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지도라고 해서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지도 계약을 했는데, 총 기술지도하는 횟수가 6회 해서 비용은 118만 8천 원. 감리와 기술 지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사 사무실에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감리하는 분은 제가 2번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 지도는 총 6회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온 거는 못 봤어요. 근데 뭐 공사하는 동안에 6회 온다고 하네요. 집을 지을 때 이제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감리비, 그 다음에 안전지도, 그 다음에 고용산재, 보험, 이거 합해서 한 510만 원, 20만 원 돈, 이 정도가 또 들었어요. 오늘까지 바닥 기초가 끝났고, 그리고 요 양생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골조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판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지붕과 벽돌, 그리고 창호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조 올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